2일차 독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릴게요. 똑같이 먼저 반드시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주세요. 목표 시간이 여기에 보시면 17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실전에선 17분 동안 읽고 이 문제를 푸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 중심 내용 정리하는 것까지 다 시간 설정을 고려해 놨기 때문에 여러분 17분 동안 문제를 다 읽고 푸시는데 문제가 없어야 돼요. 그 다음에 문단 번호를 매깁니다. 반드시 문단 번호 먹여주시고, 그리고 나서 내가 궁금해야 하는 일반적이고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문장과 그 일반적이고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문장을 구체적으로 서술해주는 문장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해보겠습니다. 1문단. 항상 제일 중요한 건 1문단. 고전 역학에 따르면 벌써 나는 질문이 나왔어. 고전 역학이 뭐야? 고전 역학에 따르면 물체의 크기와 상관없이 초기 운동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다면 일정한 시간 후에 물체의 상태는 정확히 측정될 수 있으며 배타적인 두 개의 상태가 공존할 수 없다. 이게 한 문장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질문이죠. 그죠? 자, 그럼 고전역학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 고전역학이라는 이론이겠죠. 아무래도.에 따르면 물체의 크기와 상관없이 나왔네. 초기의 운동 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면 조건 1번 물체의 크기와 상관없이 2번 초기 운동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다면. 그럼 얘들아, 니네는 물체 크기라는 거는 크다 작다는 알 수 있지 않니? 우리가 그 정도는 되지 않니? 근데 나 같은 완전 문과는 초기 운동 상태라고 하면은 이게 이 헬스장에서 하는 운동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물체가 움직이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뭐 돌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건지, 떨어지는 상태를 말하는 건지, 나는 이런 거 잘 모르겠어. 이건 물리 영역이니까. 운동 상태를 그것도 어떻게 알아야 돼? 정확히 알아야 돼. 그렇게 알 수 있다면 일정한 시간 후에 물체의 상태는 정확히 측정될 수 있으며, 정확히 알 수 있으면 물체의 상태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대. 선생님 지금 분홍색으로 밑줄을 친 것들은 내가 잘 확실하게 모르는, 확실하게 내가 설명해 줄 수 없는 그런 추상적인 부분이야. 베타적인 두 개의 상태가, 베타적인 두 개의 상태라는 말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공존할 수는 없대. 베타적인 두 개의 상태는 공존할 수 없대. 자, 그럼 조건 두 개가 충족이 되면은 결론 두 개를 얻을 수가 있어. 어떤 결론을 두 개 얻을 수 있지? 첫 번째는 일정한 시간 후에 물체의 상태가 정확하게 측정될 수 있고, 두 번째는 베타적인 두 개의 상태는 공존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20세기에 등장한 양자역학에 의해, 어머 세상에, 양자역학에 의해 미시 세계에서는 상호 베타적인 상태가 공존할 수 있음이 알려졌다. 큰일 났다. 그렇지? 자, 큰일 났기 때문에 옆에를 먼저 좀 채우면서 봅시다. 상호 무슨 베타적인 상태들의 공존에 대한 고전 역학과 그 다음에 또 무슨 역학이 나오지? 양자 역학의 견해가 나오는 거야. 여러분이 몇 학년인지 상관없어요. 내가 고1이니까 이걸 모르나 보다가 아니에요. 내가 고3씩이나 됐는데 다른 애들은 다 아는 걸 나만 모르나 보다가 절대로 아니에요. 약간의 배경 지식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배경 지식 있으면 좋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과학 시간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죠? 자, 선생님 여기서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해보고 수업을 들을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확인 좀 해주시고, 고전역학은 초기 운동 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면 정확하게 측정해서 베타적인 두 상태가 공존할 수 없다는 게 포인트야. 그런데 뒤에서 20세기에 등장한 양자역학은 이라고 그랬어.
그러면은 20세기에 등장한 양자역학은 문맥상 고전역학 이후에 등장한 거겠지. 그러면서 이후 시간에 어떤 변화, 흐름이 생겼으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뭐겠어? 차이점을 강조하려는 건가 보다 라는 것까지 유추를 해주면 좋고 안 돼도 괜찮고. 자, 이 문단 이제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위에 분홍색으로 밑줄 친 것들은 내가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는 추상적인 개념들이야. 그리고 나서 이제 보자. 미시세계에서 또 뭐래? 미시세계 나왔었나? 아까? 여기 나왔었네. 미시세계에서 그러면은 연결시켜 놓고 상호 베타적인 공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럼 여기 이 부분은 고전역학 얘기하는 거야? 양자역학 얘기하는 거야? 양자역학인 거야. 얘를 뭐라고 읽어야 되겠어? 이만큼을 뭐라고 읽어야 되겠어? 양자역학이라고 읽어야 되겠지. 그래서 양자역학을 이해하기 위해 이렇게 읽어줘야 되겠지. 그럼 쉽지 않아. 거실세계에서 회전하고 있는 반지름 5cm의 팽이를 생각해보자. 양자역학을 이해하기 위해서 뭐 해보재? 거실세계 팽이를 생각해보자. 근데 얘들아, 양자역학 세계는 무슨 세계야? 미시세계지. 그치? 근데 미시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미시세계가 아닌 세계, 거실세계를 생각해보자는 거야. 그리고 이 거실세계는 정확하게 뭐야? 뭐 거인들이 살고 있는 세계야? 알 수가 없어. 그치? 배경 지식 있으면 좋겠지만 이따가 1문단에 미리 예고가 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자, 거실세계에서 회전하고 있는 반지름 5cm의 팽이 있죠. 아이고, 얘는 이걸로 밑줄 치면 안 되겠지. 우리가 아는 정보니까. 반지름 5cm의 팽이는 우리가 알 수 있잖아. 그치? 그럼 얘는 뭐야? 반지름 5cm의 팽이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애네. 그치?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애네. 그 팽이는 시계 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 중 한쪽으로 회전하고 있을 것이다. 거실세계가 나왔어. 팽이가 있어. 이 팽이는 시계 방향이나 또는 반시계 방향으로 뭐 할 거야? 회전할 거야. 그럼 이거를 뭐라고 압축할까 얘들아? 1문단에 나온 내용 중에 운동 상태를 뭐 할 수 있는 거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야. 보여요? 미시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운동 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고전역학을 먼저 생각해 보자는 거네. 아, 그러면은 되게 중요한 말이 나왔어. 이거를 이만큼 해놓고 뭐라고 표현해야 되겠어? 무슨 세계야? 거시세계가 고전역학을 말하는 거네. 지금부터 고전역학 설명을 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잘 봐봐. 팽이의 회전 방향은 관찰하기 이전에 이미 정해져 있으며 무슨 말이지? 관찰하기 이전에 미리 정해져 있다고? 밑줄 쳐야 되겠네. 그 다음에 다만 관찰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 뿐이다. 그러니까 팽이의 회전 방향은 시계 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인데 이미 정해져 있어. 근데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관찰을 해서 알게 된다는 거야. 이와 달리 하시고 미시세계에서는 지금 우리 여기까지 뭐 읽은 거야? 거실세계 고전역학에 대해서 읽은 거야. 그럼 여기는 시계가 시계 방향이나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을 것인데 그 회전 방향은 이미 정해진 거고 관찰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다. 그럼 이제부터 뭐 할 거야? 미시세계 할 거야. 미시세계에서는 근데 우리 아까 미시세계 뭔지 모른다고 했지. 아직 설명할 수 없지. 전자만큼 작은 팽이 하나가 회전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자. 똑같은 팽인데 어떤 팽이야? 위에서는 어떤 팽이었어? 반지름 5cm의 팽이었지. 이게 보여요? 근데 여기서는 무슨 팽이에요? 전자만큼 작은 팽이 하나 보여요? 그럼 여러분 전자는 막 전기가 막 통하게 해주는 그런 거잖아. 근데 그게 보여 안 보여? 얘는 보이지 않는 거야. 얘는 보이지 않아. 그치? 그래서 전자만큼 작은 팽이가 있다고 얘는 어떻게 하는 거야?
상상할 수밖에 없는 거야. 왜? 안 보이니까. 이 팽이의 회전 방향은 이 팽이 어떤 팽이? 전자만큼 작은 팽이.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의 두 상태가 공존하고 있다. 전자팽이라고 해볼게. 전자만큼 작은 팽이. 전자만큼 작은 팽이는 시계 방향 and 반시계 방향인 거야. 선택의 문제가 아니야. 이 상태가 어떻게 공존해? 잘 모르는데 공존하고 있대. 하나의 팽이에 공존하고 있는 두 상태. 얘들아, 이 두 상태라는 이 추상적인 말은 설명할 수 있지. 시계 방향이면서 동시에 반시계 방향.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 이러면 넘어가도 되는 거야. 하이라이트 안 쳐도 되는 거지. 두 상태는 관찰을 통해서 한 가지 방향으로 결정된다. 관찰이 하는 역할은 뭐야? 두 개의 공존 상태가 있었는데 한 개의 방향으로 결정되게 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 차이점이 딱 이해가 되셔야 돼요. 눈치를 까주셔야 되는 거예요. 거시 세계에서는 시계 방향이나 반시계 방향 중에 하나인데 관찰을 통해서 관찰되기 이전에 결정되는 걸 알게 되는 거고, 미시 세계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그리고 반시계 방향으로 동시에 공존하고 있는데 관찰을 통해서 한 가지 방향으로 결정하게 되는 거야. 두 개의 방향 중 어떤 쪽이 결정되는지 관찰하기 이전에는 알 수가 없다. 그러면은 관찰을 해야지만 방향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되죠. 맞죠? 거시세계와 달리 양자역학이 지배하는 미시세계에서는 이라고 했어. 그러면은 이제부터 어떻게 읽혀야 되냐면 양자역학이 지배하는 미시세계는 같은 말로 읽혀야 돼. 양자역학은 미시세계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게 일종의 뭐야? 개념 같은 거야. 얘들아, 양자역학이라는 말 낯설지? 미시세계다. 미시세계가 나오면 양자역학, 양자역학이 나오면 미시세계. 이렇게. 근데 우리가 이거를 어디서 해놨어? 여기 위에서 해놨네. 여기서 이미 해놨네. 똑같이 해놨네. 그치? 우리가 관찰하기 이전에는 상호 배타적인 상태가 공존하는 것이다. 얘들아, 이 말을 바꿔보자. 관찰을 통해서 그 공존 방향, 관찰을 하면은 공존이 깨지고 방향이 어떻게 되는 거야? 결정된다고 했어. 그치?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과 관찰 자체가 물질 상태를 결정한다는 개념은, 그렇지, 우리도 지금 받아들이기가 힘들지. 팽이가 원래는 왼쪽으로도 돌고 오른쪽으로도 도는데 우리가 딱 쳐다보는 순간에 왼쪽으로 돌지 오른쪽으로 돌지가 결정이 된다는 말은 지금 아무리 읽어도 너무 직접적으로 이해가 힘들잖아. 그래서 힘든 사람이 누구야? 그 이해가 힘든 사람이 아인슈타인이야. 아인슈타인 우리랑 같은 사람이네. 천재인 줄 알았더니 당신이 달을 보기 전에는 달이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라고 했어. 어떻게 문학이 나와버렸어. 이 뭐야? 서리법이야. 그치? 서리법이야. 그럼 우리 서리법 선생님이 뭐라 그랬죠? 리랴류, 니냐뇨, 가고요, 니은다. 그쵸? 이런 거 있어요. 그러면 서리법은 형식을 확인한 다음에 의미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 강한 긍정이나 강한 부정이 된다 그랬지.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 당신이 달을 보기 전에는 달이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이건 무슨 말이야? 당신이 달을 보기 전에도 달은 존재했다는 거야. 달을 관찰하기 전부터 이미 달은 존재함 이란 뜻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관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난 반대세. 난 비판적일세.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 양자역학의 해석에 대해서 회의적인 태도를 취했대. 근데 우리 여기까지 읽었는데 이 문단 끝으로 왔고, 맞죠? 이 문단 끝으로 왔고 밑줄이 기역으로 쳐져 있어.
그리고 최근에는 하고 문단이 넘어갈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기억 문제를 먼저 풀어야 되는데 어머 5번에 기억 문제가 있어요. 그죠? 문맥을 고려할 때 기억의 의미를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달은 관찰하기 전부터 그 자리에 이미 존재한다는 거야. 관찰을 통해서 관찰하는 순간 달이 존재하고 존재하지 않고 한다는 거지. 그 우리랑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말을 골라보자. 많은 사람들이 달을 관찰하고 있으므로 달이 존재한다? 아니죠. 우리의 포인트는 뭐예요? 달은 관찰 전부터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안 되겠네요. 달의 질량이 매우 큰? 자, 그러면 질량 얘기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달의 관찰 여부와 상관없이 존재하므로 달을 관찰하기 이전에도 존재. 어머, 우리랑 똑같은 말이 여기 있네? 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가야 되겠지. 달은 원래부터 있었지만 우리가 관찰하지 않으면 존재 여부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 이거는 관찰을 되게 중요시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 사람 누구? 아인슈타인이 절대로 할 수 없는 말이겠죠. 아인슈타인 입장이 아닙니다. 달이 있을 가능성과 없을 가능성, 이런 달이 있을 가능성, 없을 가능성에 대한 얘기도 한 적이 없어요. 안 되는 거죠. 자, 이러면 어때요? 자기가 해석을 정확하게 하면은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시간이 별로 걸리지 않아요. 자, 그럼 다시 올라가셔서 옆에 좀 채우고 갈게요. 자, 이 문단에서는 미시세계에서 상호 배타적인 상태들의 공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쓰시고 내가 꼭 안 써도 되지. 그치? 그래도 써야지. 상호 배타적인 상태들의 공존. 그 다음에 3문단 뒤로 넘어가야 되네. 최근에는 3문단 문단 번호 매겨주고 상호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을 적용함으로써 그러면 우리 어떻게 읽어야 돼? 상호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이니까 이거 무슨 역학이야? 양자역학이죠. 양자역학은 무슨 세계야? 미시세계죠. 이렇게 지문을 자꾸 추리셔야 됩니다. 그죠? 초고속 연산을 수행하는 양자 컴퓨터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아, 양자 컴퓨터 당연하겠지. 양자역학이 적용됐으니까.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상호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이 현실에서 실제로 구현될 수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상호 배타적인 상태는 뭐더라? 왼쪽으로도 돌고 오른쪽으로도 도는 게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건데 그게 현실에서 구현될 수 있을 때 그걸 보여주는 예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구체화하고 있는 거지. 상술하고 있는 거지. 미시세계에 대한 이러한 연구 성과는 그럼 이러한 연구 성과라는 건 뭐겠어? 이거를 이론으로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현실에서 실제로 구현될 수 있는 컴퓨터가 있다라고 보여주는 얘는 거시세계에 대해 우리가 자연스럽게 지내게 된 상식적 생각들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던진다. 자, 지금 이 컴퓨터는 양자역학의 미시세계의 상호 배타적 상태의 공존을 실제로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은 미시세계의 주장이 이상한 말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은 거시세계에 대해 거시세계 아까 뭐였지? 고전역학. 고전역학은 뭐라 그랬지? 이미 모든 것들이 결정되어 있음. 둘 중에 하나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니게 된 이 상식적인 생각들, 이 상식적인 생각들은 뭐라고 읽혀야 돼? 일반적인 생각들. 그치?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팽이가 돈다 그러면은 왼쪽 또는 오른쪽 둘 중에 하나로 돈다고 생각하잖아. 그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을 던진다? 그러니까 비판적인 생각을 유도하게 된다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문단이 끝났으면 좋을 텐데 이 비슷한 의문은 어디로 갈 수 있대요? 논리학으로 간대요. 그래서 사실은 얘는 가, 나 두 지문으로 쪼개질 수도 있는 건데 그냥 묶어놓은 거예요. 자, 상호 배타적 상태의 공존을
현실에서 적용한 무슨 컴퓨터였지? 양자 컴퓨터였지. 그치? 양자 역학에서 양자 컴퓨터지. 자, 그럼 4문단 보자. 이제부터는 논리학이 나올 거야. 조금 더 빨라지지. 앞에를 잘 읽어놓으면 뒤가 빨라진다. 진짜야. 고전 논리는 고전 논리? 논리학 중에 고전 논리가 있나 봐. 그치? 논리학 중에 고전 논리겠지. 근데 고전 논리라고 부르는 거는 앞에 나왔던 고전 역학하고도 뭔가 이름이 비슷하네요. 참과 거짓이라는 두 개의 진리지만이 있는 논리이다. 너희들은 느낌 아나? 선생님이 많이 읽어봐서가 아니라 고전 논리는 참과 거짓이라는 두 개의 진리치만 이런 거 줘야 돼. 있는 이치 논리래. 그러면은 아까 고전 역학에서는 뭐라 그랬지? 왼쪽 아니면 오른쪽 둘 중에 하나로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 들으면 좋고 안 되면 상관없고, 그리고 고전 논리에서는 어떠한 진술이든 참 또는 거짓이다 이렇게 딱 돼 있는 거야. 그럼 이거는 우리의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생각과 잘 들어맞는다. 그러나 누구 나올 거야? 양자역학 미시세계 같은 사람이 나와야 되겠지. 프리스트에 따르면, 초록색으로 해볼게요. 프리스트에 따르면 참인 진술 있고 거짓인 진술 이외에 참인 동시에 거짓인 진술이 있다. 이거 뭐야? 공존이야, 공존. 그러니까 참도 있고 거짓도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 참인 동시에 거짓인 게 있대.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뭘 나타냈어? 거짓말쟁이 문장을 나타냈어. 거짓말쟁이 문장 세상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어. 이 거짓말쟁이 문장은 뭐 하기 위한 애야? 이를 설명하기 위한 애지. 그럼 이는 뭐겠어? 프리스트에 따른 참이면서 참, 거짓, 참인 동시에 거짓이 되는 애야. 거짓말쟁이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기 지시적인 문장과 자기 지시적이지 않은 문장을 구분해보자. 자기 지시적 문장, 자기 지시적이지 않은 문장. 이렇게 있네. 자기 지시적 문장은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문장이다. 예를 들어 이 문장은 모두 18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러분 그냥 보세요. 이 문장이 이렇게 있죠. 이 문장 있죠. 근데 이 문장에서 이 문장은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문장을 가리킨 거야.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문장이 진짜 18개 음절로 이루어졌는지 보자. 음절이라는 건 글자 수야.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진짜 18개네. 이 문장은 그래서 참인 거야. 나는 국어 선생님입니다. 근데 진짜 내가 국어 선생님이니까 맞는 문장이 된다는 거야. 근데 내가 나를 소개할 때 나는 수학 선생님입니다. 거짓말이잖아. 그치? 그래서 참인 문장은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며 그것이 몇 문장인지 몇 음절로 이루어졌는지 말하고 있다. 반면 페루의 수도는 리마이다 라는 참인 문장은 페루의 수도가 어디인지를 정보를 알려줄 뿐 문장 자체를 가리키는 건 아니야. 그치? 그래서 자기 지시적인 문장의 예와 자기 지시적이지 않은 문장의 예를 통해서 저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화시켜주고 있는 거야. 됐어요? 자, 4문단. 진리치에 대한 무슨 논리와 고전 논리와 그 다음에 누구의 견해? 프리스트의 견해야. 그럼 프리스트는 참도 있고 거짓도 있고 뭐도 있다? 참 동시에 거짓인 것도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인 거 됐지. 자, 그 다음에 5문단에서는 5문단은 아직 안 했어. 5문단. 이 문장은 거짓말쟁이 문장이다. 이 문장은 거짓이다. 이 문장은 거짓이다. 라는 문장이 있다. 이 문장이라는 표현은 문장 자체를 가리키고 그것이 거짓이라고 말하는 자기 지시적인 문장이다. 그렇다면 프리스트는 왜 거짓말쟁이 문장에, 얘는 거짓말쟁이 문장이야.
거짓말쟁이 문장에 뭐 해야 된대? 참인 동시에 거짓을 부여해야 된다고 생각했을까? 아까 위에서 읽었죠? 거짓말쟁이 문장은 참인 동시에 거짓이라고. 자, 우선 거짓말쟁이 문장이 참이라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이 거짓말쟁이 문장은 거짓이다. 왜냐하면 거짓말쟁이 문장은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데 자기 자신이 뭐라고 했어? 거짓이라고 말을 한 거야. 뭐라고 한 거야? 이 문장을 S라고 해보자. S는 거짓이다 라고 했을 때 P이다 라고 했으니까 S는 P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얘는 참인 거야. 반면에 거짓말쟁이 문장이 거짓이라고 해보자. 그렇다면 거짓말쟁이 문장은 참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그 문장이 말하는 바이기 때문이다. 그치? 이 문장이 거짓이다. 그냥 S는 P이다의 구조로 보면 참인 거야. 근데 이 문장의 내용이 거짓말인 거야. 나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일종의 자백을 하고 있다고 보자. 그럼 뭐야? 얘는 거짓말인데 참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거짓말이라고 고백함으로써 참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프레스에 따르면 어떤 경우에도 항상이란 뜻이지. 거짓말쟁이 문장은 참인 동시에 거짓인 문장이다. 따라서 그는 거짓말쟁이 문장에 참인 동시에 거짓을 부여된다고 본다. 그는 거짓말쟁이 문장 외에 참인 동시에 거짓인 진리치가 뒷받침하는 다양한 사례를 제시한다. 또 있대. 특히 그는 양자역학에서 이거 양자역학 어디서 나왔지? 앞에서 나왔던 거지. 상호 배타적인 공조는 이를 시사한다고 보았다. 그러면은 프리스트의 논리학 얘기는 결국 왜 나온 거야? 양자역학 상호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에 대한 예를 얘기해주고 싶어서네. 고전 논리에서는 자 5문단 프리스트의 모임 참인 동시에 거짓인 진리치는 거짓말쟁이 문장이다가 만들어질 수 있고, 자 마지막 6문단 고전 논리에서 참인 동시에 거짓인 진리치 문장을 다룰 수 없기 때문에 끝까지 잘 읽어야 돼. 지침이 안 돼. 자 참인 동시에 거짓인 진리치는 어디서 다루는 거였어? 고전 논리가 아니라 프리스트의 논리에서 다루는 거지. 그럼 고전 논리는 왜 다룰 수가 없어? 얘는 참 또는 거짓으로만 구분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다룰 수 없기 때문에 프리스트는 그것도 다룰 수 있는 비고전 논리 중 하나인 LP를 제시하였다. 프리스트가 또 무슨 짓도 했어? 비고전 논리 중 하나인 LP를 제시했대. LP가 뭐야? LP에서는 직관적으로 호소력 있는 몇몇 추론 규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밑줄. 추론 규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지금 봐봐요.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짜증내거나 여러분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 돼. 내가 힘드니까 못하겠어. 안 돼. LP라는 게 있어. 여기서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게 LP야. 근데 LP를 뭐라고 정해줬어? 비고전 논리 중에 하나래. 고전 논리는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LP를 그냥 비고전 논리라고 읽자. 그래도 모르겠어. 근데 LP의 특징이 뭐야? 추론 규칙이 성립하지 않는데. 전권 긍정 규칙을 예로 들어서 생각해보자. 포기하지 마. 전권 긍정 규칙이래. 자, 고전 논리에서는 전권 긍정 규칙이 성립한다. 그러면은 옆에 이런 거 있잖아. 활용해. 전권 긍정 규칙이 있어요. 그죠? 근데 전권 긍정 규칙이 뭔지 모르겠어. 얘를 뭐라고 잡아? 추라고 잡아. 그치? 그리고 나서 고전 논리에서는 전권 긍정 규칙이 성립한대. 자, 그럼 이것도 아직 추론적이지 않니? 추상적이지 않니? 그리고 P면 Q이다 라는 조건문과 그것의 전권인 P가 참이라면 그것의 조건인 Q도 반드시 참이 된다는 것이다. 손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P이면
Q이다. 이거는 너희들이 수학에서도 많이 보는 거잖아. 라는 조건문과 이게 조건문이야. 이 전체가 조건문이야. 나도 몰라. 근데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그것의 전건인 P. 조건문이 참이야. 그 다음에 그것의 전건. 얘가 참이야. 조건문이 참이고 전건이 참이면 그것의 후건인 Q도 반드시 참이 된다. 얘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후건인데 얘는 반드시 참이 된대. 그 다음에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LP에서 전건 긍정 규칙이 성립하려면, 그럼 전건 긍정 규칙이라는 건 뭐겠어? 조건문이 참이고 그 다음에 전건이 참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후건인 Q가 참이 되는 거네. 조건문과 그것의 전건인 P가 모두 참 또는 참인 동시에 거짓이라면 후건인 Q도 참 또는 참인 동시에 거짓이어야 한다. 자, 이것도 가봐. 안 해보면 안 돼. 전건 규칙이 성립하려면 조건문과 밑에다가 이걸 활용해서 쓸게. 그것의 전건인 P가 모두 참 또는 뭐여야 돼? 참동거여야 돼. 참인 동시에 거짓이라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후건인 Q 같은 경우에는 참 또는 참동거이어야 돼. 그런데 뭐가 나와? 그런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LP에서 조건문의 전건은 참인 동시에 거짓이고 후건은 거짓인 경우 조건문과 전건은 모두 참인 동시에 거짓이지만 후건은 거짓이 된다. 이렇게 되어야 된대. 이렇게 되어야 해. 이게 예상되는 결론이야. 근데 LP에서 조건문의 전건은 이렇게 나눠볼게. 조건문, 전건 P, 그 다음에 후건 Q 이렇게 나누고 전건은 내가 이렇게 쓰면 헷갈리겠다. 조건문은 참, 그 다음에 참동거일 수 있어. 전건도 참 또는 참인 동시에 거짓일 수 있어. 그럼 여기서 뭘 쓴 얘기를 하는지 다시 봅시다. 조건문의 전건은 참인 동시에 거짓, 참이 아니라 참인 동시에 거짓이고 그 다음에 후건은 참, 거짓, 참동거가 있을 때 후건은 거짓인 경우 조건문과 전건은 모두 참인 동시에 거짓이지만 후건은 거짓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럼 조건문과 전건은 모두 참인 동시에 거짓이지만 그럼 조건문도 참인 동시에 거짓이래. 조건문이 참인 동시에 거짓이고 전건이 참인 동시에 거짓인데 근데 후건은 뭐가 됐어? 거짓이 됐어. 여기대로라면 어떻게 나와야 돼? 참이 나와야 되는데 거짓이 됐네. 비록 전건 균정 규칙이 성립하지 않았지만 LP는 하나의 시도로서 의의가 있다. 어떤 의의가 있어? 베타적 상태가 공존할 수 있다는 거지. 후건이 반드시 참일 수도 있지만 후건이 거짓일 수도 있다는 거야. 조건이 같을 때. 그치? 자, 그래서 상호 베타적인 상태가 공존하는 양자역학과 프리스트 논리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프리스트 논리, 비고전 논리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여기 육문단 찾아보시면은
참인 동시에 거짓인 진리치를 다룰 수 있는 뭐가 되는 거예요? 비고전 논리가 되는 거예요. LP. 자, 고전 역학은 물체 크기와 상관없이 상호 배타적인 상태가 공존할 수 있다고 보았다. 없다고 보았다. 없는 게 맞지. 고전 역학과 달리 양자 역학은 특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아니죠. 이거는 고전 역학의 특징이죠. 미시 세계에서 우리가 관찰을 시작하는 순간 상호 배타적인 상태가 공존한다. 관찰을 시작하는 순간은 배타적 상태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공존할 수가 없고, 프레스트 견해에 따르면 이 문장은 거짓이다. 그렇죠. 참인 동시에 거짓인 거짓말쟁이 문장인 거죠. 참일 수도 있고 이 문장은 거짓이다 라는 것이 거짓일 수 있고, 그치, 거짓인 내용을 갖고 있으니까. 고전 논리에서도 참인 동시에 거짓인 진리치의 문장을 다룰 수 있다. 고전 논리가 아니라 비고전 논리에서 다룰 수 있는 거니까요. 네. 자, 6번. 양자 컴퓨터와 일반 컴퓨터에 대한 내용이다. 적절한 것은 양자 컴퓨터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봐야 돼. 얘는 여러 개의 이진수를 단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대. 그러니까 2개의 이진수도 한 번에, 3개의 이진수도 한 번에, 4개의 이진수도 한 번에, 100개의 이진수도 한 번에. 그러니까 엄청 빠른 속도로 연산을 수행할 수 있는데, 다른 요소를 배제하면 이진수를 처리하는 횟수가 적어질수록 당연히 빠른 속도로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지. n자리 이진수를 나타나기 위해서는 n비트가 필요하고, 그럼 이런 게 약한 친구들 있어. 이게 강한 친구들은 선생님 뭐 저렇게까지 설명해요 그럴 수 있는데, 약한 친구들 이렇게나마 나오면은 막 심장이 떨리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친구들은 보세요. n자리 한 자리야. 그럼 몇 개의 비트겠어? 1비트가 필요하겠지. 2자리야. 그럼 뭐겠어? 2비트가 필요하겠지. 3자리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3비트가 필요하겠지. 필요하고 n자리의 이진수는 모두 2의 n승계가 존재한다. 그러면은 한 자리는 2의 1승계고, 얘는 2의 2승계고, 얘는 2의 3승계. 이렇게 해놔. 알겠지? 일반 컴퓨터는, 양자 컴퓨터가 아니라 일반 컴퓨터는 한 개의 비트에 0과 1 중 하나만 담을 수 있어. 2자리 이진수인 00, 01, 10, 11, 2비트를 이용하여 연산할 때 총 4번에 걸쳐 처리된다. 얘는 뭐야? 2의 2승이네. 2개의 비트를 이용했으니까. 2개의 비트가 승리의 자리로 올라가는 거지. 하지만 공존의 원리를 이용하면 양자 컴퓨터는 0과 1을 하나의 비트에, 비트가 몇 개야? 1비트야. 그치? 동시에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2자리 이진수를 2비트를 이용하여 연산할 때 단 한 번의 처리가 가능하다. 그래서 압도적인 위력을 발휘할 수가 있다. 하나의 비트 속에다가 다 담을 수가 있대. 그래서 한 번의 처리가 가능하다는 거야. 자, 그럼 보자. 양자 컴퓨터는 공존할 수 있어, 없어? 공존할 수 있지. 공존할 수 있음으로써 연산에 필요한 비트를 늘린다. 아니지. 여기가 틀렸네. 연산에 대한 필요한 비트 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모든 걸 한 개의 비트에 담았으니까 안 되는 거야. 3개의 비트를 이용해서 3자리 이진수를 처리하고자 할 때 양자 컴퓨터는 일반 컴퓨터보다 속도가 약 6배 빠르다. 자,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일반 컴퓨터면 어떻게 되겠어요? 3개의 비트니까 2의 3승이겠죠. 그러면은 8이죠. 속도가. 근데 양자 컴퓨터는 무조건 하나의 비트야. 무조건 2의 1승이야. 그럼 이겠지. 그치?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양자 컴퓨터는 2자리 이진수를 2비트를 이용해서 연산할 때 한 번의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얘는 한 번에 처리하는 거야. 무조건 한 번에 처리하는 거야.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네. 한 번에 처리라고 해야 되겠네. 한 번만 딱 걸리는 거야. 그럼 6배가 아니라 얘는 한 번인데 얘는 8번을 수행해야 되니까 8번이 돼야 돼. 8배가 돼야 돼. 3번. 한 자리 이진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1비트를 이용한다고 했을 때 일반 컴퓨터와 양자 컴퓨터는 자 봐봐. 얘는 일반 컴퓨터는 2의 1승이 필요해. 그럼 얘는 뭐야? 2지. 양자 컴퓨터는 무조건 한 번이야. just one time. 자, 그 다음에 양자 컴퓨터의 각각의 비트에 0과 1이 공존하고 4비트로 한 번을 처리할 수 있는 4자리 이진수의 개수는 16개이다. 자,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몇 개냐는 거야. 4비트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을 거야. 2의 4승인 16개를 양자 컴퓨터는 어떻게?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4번이 맞네. 3비트의 양자 컴퓨터가 끊고 3비트의 양자 컴퓨터야. 그럼 얘는 어떤 컴퓨터야? 2의 3승인 8개를 어떻게 처리하는 거야? 한 번에 처리하는 거야. 그죠? 세 자리 이진수를 모두 처리하는 속도는 6비트의 양자 컴퓨터가 그럼 6비트의 양자 컴퓨터는 어떻게 되겠어? 2의 6승계 얘들아 2의 6승계면은 몇 개야? 하여튼 많겠지. 엄청 많겠다. 그치? 2의 6승계면은 2의 5승 32에다가 64인가? 그치? 64개의 처리 속도보다 2배 빠르다. 8개하고 64개인데 어떻게 2배 빠를 수가 있지? 아니지. 얘는 처리하는 속도는 같아. 속도는 같은데, 그러니까 속도는 빠른 게 아니라 속도는 같다. 한 번에 처리하니까. 근데 뭐가 다른 거야? 처리하는 내용이 다른 거지. 처리하는 정보의 양이 다른 거지. 그래서 속도는 같고 처리하는 정보의 양은 훨씬 더 많다. 2배 이상이다. 이렇게 정리해야 되네. 7번. 자기 지시적 문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1번.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다가 자기 지시적 문장일까? 얘들아, 자기 지시적 문장이 되려면 이 문장은 이런 게 나와야 돼. 그럼 얘는 자기 지시적 문장이 아니야. 이 문장은 자기 지시적이다라는 자기 지시적 문장은 거짓이 아니다. 그쵸? 이 문장은 S는 P이다. 자기 지시적이다. 그죠? 이 문장은 거짓이다. S는 P이다가 되니까 자기 지시적 문장이 될 수 있지. 고전 논리에서는 어떠한 자기 지시적 문장에도 진리치를 부여하지 못한다? 아니에요. 참이나 거짓이라는 진리치를 부여할 수 있어요. 비고전 논리에서 모든 자기 지시적 문장은 모든 자기 지시적 문장이 아니겠지. 참인 동시에 거짓이 부여되는 건 뭐라 그랬어? 거짓말쟁이 문장이야. 그치? 그래서 안 되는 거고. 8번. 윗글을 통해 니은에 대해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여러분 니은은 P이면 Q이다예요. 가보세요. P이면 Q이다입니다. 자, 8번에 적절하게 추론한 것이라고 해야 되는데 자, 조건문 전건 그 다음에 후건 전건이 P이고 후건이 Q야. 그러면은 LP에서 P가 참, 거짓, 참동거가 될 수 있고 얘도 참, 거짓, 참동거 얘도 참, 거짓, 참동거라고 했을 때 네, LP에서 P가 참인 동시에 거짓이고 이거 그 다음에 Q가 거짓이면 니은은 거짓이다.
지금 거기 용문화 보시면 LP에서 조건문의 정건이 참인 동시에 거짓이고 후건이 거짓인 경우에는 조건문과 정건은 모두 참인 동시에 거짓이 되기 때문에 얘는 참동거가 돼야 돼요. 뭐 용문단 보시면 그대로 나와 있고요. LP에서 니은과 P가 참인 동시에 거짓이면 다시 이번에는 이거 동그라미 친 거 지우고 2번 설명할 거야. 파란색으로. 니은과 P가 참인 동시에 거짓이야. 얘도 참인 동시에 거짓, 얘도 참인 동시에 거짓이야. 그러면은 아까 거기서 뭐라 그랬어? Q는 거짓이라고 했어. 지문에 봐봐. 근데 참인 동시에 거짓이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야. 그 다음에 니네가 생각하는 거 아니고 지문에서 뭐라고 얘기했는지만 보면 돼. 니은과 P가 참 또는 참인 동시에 거짓이면 Q도 반드시 참인 동시에 거짓이다? 아니지. 거짓이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4번. 고전 논리에서는 니은과 P가 각각 거짓이 아닐 때 Q는 거짓이다? 거짓이 아닌데 어떻게 이거 거짓이 돼? 말이 안 되지. 그 다음에 고전 논리에서 니은과 P가 참이면서 Q가 거짓인 것은 불가능하다. 그쵸? 답은 5번이겠죠. 자, 9번도 있어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A는 고전 논리 입장이래. B는 LP를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양자역학에서 상호 베타적인 상태의 프리스트 입장까지도 받아들인대.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있네. 근데 얘들아 봐봐. 여기 뭐가 보여야 되냐면 얘는 기역과 니은은 전자이야. 미시세계지. 그 다음에 여기 반지름 5cm뱅이 여기는 거시세계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관찰하기 이전에 S라는 상태이다. 관찰하기 이전에 S와 베타적인 상태이다. 자, 그러면은 얘는 미시세계니까 관찰 전에 상호 베타적인 상태가 뭐 할 수 있어? 공존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얘는 무슨 색이야? 거시세계니까 얘네들은 뭐야? 관찰 전에 시계 또는 반시계 방향으로 뭐 돼 있어? 결정이 되어 있고 관찰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야. 그랬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일단 답을 볼게요. 5번. B는 A와 달리 B가 누구예요? LP 양자역학 비고전 논리를 받아들인 사람이죠. 그러면은 얘와 달리 리을을 보래요. 리을이 참이 아니라면 참인 동시에 거짓이라고 할 것이다. 아, 이거 잘 봐야 돼. 선생님, B는요, 얘는 LP도 받아들이고 비고전 논리도 받아들이고 양자역학의 미시세계니까 이거 맞지 않아요? 라고 하면 안 돼. 왜냐하면 이 참이 아니라면 참인 동시에 거짓이라는 유혹에 적용이 될 수 있는 세계는 이거는 뭐야? 우리가 관찰할 수 없는 미시세계에 대해서만 가능한 거야. 근데 리을을 봐봐. 얘는 거시세계죠. 얘는 거시세계야. 아니, 내 눈앞에 돌고 있는 팽이가 있어. 근데 어떻게 참인 동시에 거짓이라고 주장할 수가 있는 거야? 이 참인 동시에 거짓은 기역이나 니은과 같은 뭐일 때 미시세계에서나 가능한 얘기인 거죠.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거야. 선생님이 앞에 미신지 거신지부터 체크를 해준 거지. A는 기억이 참이 아니라면 거짓, 참 거짓 위에 다른 진리치는 가질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고전 논리파 맞죠? B는 기억은 뭐야? 미시세계잖아. 이 미시세계는 참인 동시에 거짓이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디귿은 무슨 세계야? 거시세계이기 때문에 참 아니면 거짓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죠? A와 B는 모두 디귿이 거시세계야. 거시세계에서는 참일 때 리을도 참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거시세계에서는
공존이 불가능한 거야. A는 B와 달리 A는 니은이 미시세계가 참인 동시에 거짓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할 것이다. 맞겠죠? 왜냐하면 A는 참 아니면 거짓 이외에 다른 진리치가 적용될 수 없다고 보는 입장이니까. 자, 마지막. 바꿔 쓸 수 있는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되게 많이 나오는 건데, 지금 3번을 보시면 C를 가볼까요? 진이게. 여러분 여기 진이게 있잖아요. 이 진이게에 하이라이트를 쳐보시고 뭘 지니고 있는 거야? 지니게 되는 상식적인 생각들이래. 그러면은 상식적인 생각들은 구체적이야, 추상적이야? 추상적인 거지. 그리고 소지하다라는 거는 구체적인 물건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안 돼. 아시겠죠? 답은 3번입니다. 네. 자, 우리 오늘 굉장히 길게 했어요. 그쵸?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런 과정이 공부라고 생각하시고 꼭 정확하게 풀고 질문이 있다면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